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재가하면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8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흘 뒤에야 확진자를 분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병원 측에 병실을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 그 사이 113명이 감염됐습니다. 거리두기로 유흥시설이 문을 닫게 되자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서 몰래 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업원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덮친 현장에는 손님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일부는 옆방에서 성매매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오랫동안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JTBC가 직접 만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목사가 공공장소에서도 성적인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목사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을 알린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 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고 이를 확인한 유튜버가 사과 영상까지 올렸지만 이 식당은 한동안 문을 닫게 됐습니다. 횡한 공터가 된 이 자리는 원래 서울시가 반려견 놀이터로 쓰려던 자리입니다. 주민들 반대로 문을 연 지 사흘 만에 다시 닫게 됐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기 쉽지 않은 이유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방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10분 전에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검찰총장 징계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와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줘 감사하다며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 2달간 직무를 멈춥니다. 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전을 예고한 겁니다. 먼저 조금 전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와대 심수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 기자,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인 7시 30분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이 이곳 청와대에 와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은 앞서 오후 5시쯤 청와대에 와서 윤 총장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한 뒤 자진 사퇴 의사도 전달했다고 정 수석은 밝혔습니다. 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내용도 다시 좀 전해주시죠. 네, 정 수석은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한 추 장관의 추진력을 대통령이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함께 공개하면서 사의에 대해선 숙고해보겠다, 끝까지 소임을 다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좀 예상이 됐던 일입니까? 네, 윤 총장 징계 국면이 마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돼서 교체될 거란 전망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징계 제청과 함께 사표를 제출할 거란 예상은 정치권에서도 미처 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이와 함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데에 이른바 추윤 갈등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추 장관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퇴 권유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 개별적인 응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서 청와대는 모든 징계 절차는 법무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든 대통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윤 총장이 반발하더라도 그 다툼의 대상은 법무부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총장이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는데 지금 이 상황은 대검에서 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퇴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대검을 떠났습니다. 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선 윤 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에만 변호인을 통해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출근 뒤 코로나19 관련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두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도 의미가 없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개별적인 반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의 SNS에 황제 징계란 표현을 쓰며 윤 총장이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전례 없는 증인신문 등이 있었다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대검찰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어제 징계위원 4명은 밤 9시에 토론을 시작해서 새벽 4시가 돼서야 결론을 내놨습니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2달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1명이 기권해서 3명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징계위원들은 오늘 새벽 4시 10분이 돼서야 법무부 청사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이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직 2개월 최종 결정은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가 아닌 3명 찬성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사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기권했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사유 6가지를 8가지로 매겼습니다. 이 중 절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 최후 진술이 없었던 것도 뒷말에 남겼습니다. 검사 징계법엔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했고, 징계위원장은 준비 시간 1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최후 진술 논란은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서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반박하려면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과 증인 신문이 끝난 만큼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징계위 주장이 맞섰던 겁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슈체커이자 법조팀장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네, 상당히 전격적입니다. 그런데 예정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추 장관이 그동안 야권에서 사퇴 요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될 때까지는 나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로 인적인 개편 혹은 인적인 쇄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 간부들도 오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격적이었습니다. 분명한 점은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인적 개편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청와대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제 공을 윤석열 총장에게 넘기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총장은 징계를 받고는 법적인 싸움으로 가겠다라고 그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징계로 좀 돌아가 보죠. 우선 왜 정직인가? 정직이 한 달부터 6달까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2달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2개월은 굉장히 오묘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검찰의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고요. 예. 공수처 출범이 예상되고 공수처는 검찰과 이제 완벽한 견제 체제가 구축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결과론적인 분석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해석이 있다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정직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 징계가 끝나는 시점을 봐야 됩니다. 2월 16일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게 7월 25일입니다. 예. 정직을 마치고 돌아오더라도 5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 임기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직 6개월이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사실상 해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해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귀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명분을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직 기간이 윤 총장이 예고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크게 2가지 소송을 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그리고 헌법소원인데요. 이 중에서 행정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라는 집행정지가 있고, 또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집행정지입니다. 네, 이건 빠르면 몇 주 안에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툼의 핵심이 그래서 이번 징계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이 오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예. 징계가 끝나도 임기가 5개월 넘게 남아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과연 있느냐라고 정부는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의 소송 상대가 사실상 청와대 그리고 문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소송 서류에는 피고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갑니다. 예. 다만 사실상 대통령과의 소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를 했듯이 대통령이 징계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에 대한 배제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헌법적인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또다시 최대치입니다. 1,078명입니다. 위중한 환자는 200명이 넘고 숨진 사람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보면 하루 평균 800명 넘게 확진돼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처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금 준비는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3단계보다 더 나아가는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택배와 콜센터, 요양시설을 비롯한 위험 집단에 대해선 전수검사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진자는 일상에서 시작해 교회로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령층이 많아 위험한 요양병원에서 1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사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째로 격리된 요양병원의 처참한 내부 모습을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인이 사용하는 병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병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병원 안내데스크 앞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치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용 쓰레기들도 쌓여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8층이 요양병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요양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117명입니다. 그중 113명이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인데 대부분 코호트 격리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흘이 지나서야 분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병상 구분을 다 했대요. 확진자하고 비확진자하고.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와상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바로 자리를 막 옮기고 이러기는 좀 힘드셨나 봐요. 그렇게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11일부터 분리 전까지 나흘간 113명. 환자와 직원, 의료진의 절반 이상이 이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자 환자와 그 가족들은 확진자와 분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질병청에 아직 힘이 내려오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통째 격리된 요양병원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눌러진 층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막아놓곤 정작 내부 감염 예방엔 소홀했던 겁니다. 저희 할머니는 기도로 식사를 하시는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마스크를 항상 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폐도 안 좋으신데 근데도 분리를 안 하고. JTBC 이혜원입니다. 요양병원 안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도 참담한 상황입니다. 뒤늦게 분리해놓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사이를 오가며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안의 모습을 토대로 조소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내부는 아수라장이다. 요양병원 간호사 A씨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JTBC가 입수한 사진 속 병원은 전쟁터를 방불케했습니다. 의료 침대와 이불, 쓰레기가 뒤섞여 있고 도시락이 보이는 곳에서 사용한 의료용 폐기물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직원들이 잠을 해결하는 곳은 책상을 치운 사무실 바닥에 임시 매트를 깔았습니다. 가족에게 털어놓은 병원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비확진자 간호사 근무자끼리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의심 증상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다가 확진자가 나온 거죠. 확진자와 비확진자 병동을 오가며 홀로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다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체력이 소진돼 있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그렇게 환자가 2명이 사망을 하셨고 계속 양성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직접 알아봤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병상이 충분하고 뺄 수 있는데도 환자들 안 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부천시 측은 지난 12일 경기도에 의료 인력을 보강해달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준비하지 않고 병원을 통째 격리하면 연쇄 감염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코드 시켜버려서 감염 차단을 한다. 그 안에 감염이 안 된 분들이 계속 N차 감염이 되죠.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되고 남아있는 분들은 차라리 자가격리를 오늘도 건설 현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요양병원까지 수십 명씩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위중한 환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들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난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병원을 찾다가 아이를 사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는 280여 명입니다.
오늘부터 국군 대전병원으로 하루 20명씩 환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숨통이 트이기도 벅찬 수준입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은 152개 중 3개만 남았습니다. 경기도는 한 병상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 생긴 중증 환자는 중환자실이 아닌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니까 사실은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임시 대책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상태가 호전된 중증 환자를 따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입니다. 치료 단계를 나눠서 중환자 병상을 필요한 환자를 위해 아끼겠다는 겁니다. 우선 9개를 만듭니다. 코로나에서 회복했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만 가는 회복기 전담병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매일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찰병원과 일산병원 등 수도권 공공병원 병상 일부를 코로나19 중증 환자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비우다 보니 원래 있던 일반 환자들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요양원도 거기도 자료가 없고요. 200명이 대기자가 있고요. 계속 이렇게 쫓아내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선 임산부가 고열 때문에 대학병원 분만실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분만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3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아이는 숨졌습니다. 관할 소방서 측은 조산 기미가 있었지만 고열 증상으로 신고된 환자여서 응급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12월 이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1.9%에 이르고 실제로 그제 처음으로 증상이 없는 사람도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하자 4,900여 명 중에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00명당 38명이 본인도 모른 채 감염돼 있었던 셈입니다. 서울시는 10,000명당 1명 정도로 예측했다니 실제로는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모임은 물론 외출도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밖으로 나가면 하루에 마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기록을 해봤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출근 시작입니다. 오늘 준비한 개수기입니다. 개수기예요? 네. 벌써 1이네? 왜 안에 미리 찍어놨습니다. 카메라 기자와 오디오맨도 접촉자로 기록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벌써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와, 버스 정류장에 한 7분, 8분. 버스가 금세 가득 찹니다. 좌석이 꽉 차가지고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탓에 창문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는 통로입니다. 어깨가 닿고 무리지어 같은 방향으로 걷습니다. 반경 2m 안에 한 15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오자 다른 승객들과 몸이 부딪힙니다. 환기 장치가 있지만 금세 갑갑해집니다. 이 정도면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출근길에서만 150명 가까이 접촉했습니다. 취재는 최대한 비대면으로 만나는 사람을 줄였습니다. 문제는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온풍기가 돌아가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명부 작성도 안 합니다. 명부는 따로 안 써도 되나요? 여기다 적어주십시오. 이날 명부를 쓴 건 기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미뤄지는 재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열리면 참석자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이 좁은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 한 3, 40명 정도 더 찼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개수기에 기록합니다. 필수 인력을 빼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빈자리가 많습니다. 퇴근길 버스와 지하철은 평소보단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찬거리를 사러 들른 마트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사람이 모인 장소도 피했지만 개수기엔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최대한 접촉을 줄이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오늘 하루 접촉한 사람 500명이 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외부 접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겠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을 맞게 될 주한미군도 발빠르게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은 방역 태세를 3단계로 올렸고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운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달 초 주한미군의 경기도 평택과 오산기지에서 연달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댄스 파티와 소규모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주한미군은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주말부터 서울 용산과 성남 등 수도권 기지들의 공중보건 방호 태세를 3단계 찰리로 올렸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3단계 방호 태세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사령부 관계자는 사령관이 결정한 지시사항으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 주한미군 장병과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3단계부터는 기지 안팎 모든 식당에서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술집과 클럽, 운동시설도 출입할 수 없고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3단계 조치와 유사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 등 소규모 행사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어디에서 감염되는지 추적하는 역학조사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역학조사가 이 확진자 발생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지금 검사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시는 전수검사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노출 우려가 큰 직군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택배, 그리고 콜센터 직원, 음식점과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긴급 돌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대중교통 운전자와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네. 검사도 검사지만 확산을 막으려면 당장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같이 사는 가족과 아니면 모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3단계로 올리는데 짧고 굵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대책본부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는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되면 가능해지는데 이미 지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833명입니다. 예. 기준에 도달한 셈이죠.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오늘도 결정을 미뤘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네, 연말 연시가 되면 사실 모임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3단계 조치를 머뭇거려선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그래서 3단계로 올리면 바로 확산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백화점, 또 대형마트, 미용실 등 대부분의 업종이 문을 닫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당인데요. 3단계가 되더라도 밤 9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시간 내에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히 있는 건데요. 때문에 3단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식당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정부에 전달이 됐고요. 정부도 이걸 포함해서 스키장까지 계절적 요인이 있는 곳까지도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모임 금지도 10명이 아니라 5명으로 낮추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단기 셧다운이 되는 건데요.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위기다 하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 9시를 넘겨 술을 팔고 성매매까지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거리 두기로 문을 못 여니까 주택가의 지하 노래방을 빌려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저녁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카페도 음식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불이 꺼진 지하 노래방으로 내려갑니다. 복도불도 꺼져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내려가 문을 열자 화려한 붉은색 조명들로 가득합니다. 경찰이 늦은 밤까지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를 급습한 겁니다. 이곳에선 심지어 성매매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남성 손님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을 좀 갖추세요, 기본을.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하려고 돈을 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성매매가 적발되자 업주들끼리 서로를 탓하며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돈 안 받고 성관계 하지 않았습니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켠에선 여성 종업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근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A씨가 이곳을 빌려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유흥업소는 아예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골목길 지하 노래방을 빌린 겁니다. A씨는 단골 손님들에게만 비밀 장소를 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어제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경찰은 A씨 등 운영자들을 성매매 처벌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앞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두 번째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이 보건당국의 보고서를 토대로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54쪽짜리 서류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모더나 백신 검토 보고서입니다. 3만여 명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예방 효과 94.5%에 특별한 안전상의 우려는 없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네, 주사 부위 통증이나 피로, 두통 등 일반적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다만 파이자 백신 임상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4명이 안면마비 증세를 보였고 3명은 회복됐습니다. FDA는 백신 때문이라고 볼 근거는 충분치 않다면서 관찰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승인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우선 FDA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곳 시간으로 내일 17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 권고 결정이 나오면 이르면 당일인 17일에 FDA가 승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은 하루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네, 그 화이자 백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선 미국 정부 당국자 설명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Two products using similar technology but totally independently developed, independently tested, provide us with data that are so similar. The on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ducts relates really to the cold chain requirements. 파이자 백신은 섭씨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둘 다 2차 접종까지 해야 하는데 파이자는 첫 접종 후 21일, 모더나는 한 달 간격입니다. 또 모더나는 무증상 감염도 예방된다는 자료를 추가로 FDA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토 보고서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서 자문위 평가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소식은 속속 들리는데 지금 미국 상황은 다시 전부 봉쇄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이 효과를 보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에 앞서 당초 우려했던 지난달 추수감사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A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학병원 병상은 코로나19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You know how long we're going to be. As it is, we're very short-staffed. We're working on skeleton crew, and my staff is getting exhausted. 백신 접종을 시작한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Most of the medical centers within California, all of them are essentially full with patients with COVID.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하루 300명 가까이 숨지고 있습니다. We just had to order 5,000 additional body bags they just purchased for the state, and we just distribute them down to San Diego, Los Angeles, and counties. That should be sobering. 각 지역별로 인구 대비 중환자 병상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도시가 봉쇄됩니다. 1,000만 명 넘는 인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남아있는 중환자실 병상은 100개도 채 안 됩니다. 이미 봉쇄령이 발령됐고 연말 이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루 100명이 훌쩍 넘게 숨지고 있는 뉴욕도
크리스마스 이후엔 다시 도시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We're going to need to do some kind of shutdown in the weeks ahead, something that resembles the pause we were in the spring. 현재 미국 전역에선 11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입원 중이고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 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가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는 다국적 제약사들 말고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코백스를 통해서 언제쯤 백신을 받을 수 있을지 이 계획이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받을 수 있는 백신 종류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로 압축됐다고 합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총 4,400만 명분 중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받을 건 총 1,000만 명분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 등이 주체가 돼 백신을 공동 구매해 참여국에 나눠주는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89개 나라 이상이 가입돼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한국이 받게 될 1,000만 명분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 주체인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는 우리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GSK 사노피 등 3개의 백신을 우선 검토해 안전성 등이 확보되면 살 거냐고 문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치 않아 출시가 연기된 GSK 사노피 백신은 최종 선택지에서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비는 또 JT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은 대략적으로라도 동시에 참여국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며 이번 주 후반쯤 배송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코백스 퍼실리티에 돈을 선지급한 국가들은 대체로 같은 시기에 백신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 북한처럼 선진국의 공여 자금으로 백신을 맞는 나라들은 받는 시기가 좀 더 늦습니다. 다만 백신 회사들이 각국 정부와 별도로 맺는 양자 계약도 있어 코백스 퍼실리티를 거쳐 나눠주는 물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백신 소식 다시 임소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그리고 얀센하고도 올해 안에 구매 계약을 매듭 짓겠다고 밝혔죠? 네, 정부는 차질이 없으면 올해 안에 화이자, 얀센과 구매 계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정부가 이미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이 가운데 1,400만 명분을 예정대로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앞서 정재윤 기자 보도처럼 코백스를 통해서도 이제 정부의 구매분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 접종 시기가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백스를 통해서 외국에서 이미 승인이 난 백신이 지금 당장 들어온다면야 접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백스의 공급 시기도 앞서 보신 것처럼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라는 정부의 기존 발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물량을 확보한 그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오늘 물어봤습니다. 우리 식약처와 백신 승인을 위한 소통을 원활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백신 최종 허가 단계인 품목 허가 신청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종 신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이 끝나야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 백신 개발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한 5개 정도의 백신 업체가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는 돼야 최종 단계인 임상시험 3상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국산 백신이 상용화되는 시기는 더 지나서 내후년으로 멀어지게 되는데요. 해외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워낙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 등 인구수가 많은 나라와 비교해서 임상시험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백신 개발은 뒤처졌다고 봐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추적해온 목사의 성폭력 의혹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성폭력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어제 경찰도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알려진 것 외에도 또 다른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음란죄 상담. 피해자들에 따르면 A 목사가 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나쁜 생각을 말하면 용서해주겠다는 거였지만 피해자들은 성폭력이 벌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감기 걸리면 음란죄 장난이고 뭐 어디 아프면 그것도 음란죄 때문에 그런다고. 상담을 거부하면 다른 아이를 시켜 때리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게 안 때리면 또 계속 때리려고 해요. 그게 때린 거야. 막 때린 사람이 세게 안 때리면 또 그 때린 사람이 또 맞게 하니까. 피해자가 말하는 A 목사의 이상한 행동은 또 있습니다. 속옷만 입혀 동영상을 찍게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속옷 입고 밖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외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찍어요.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여. 공공장소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거 시키기도 하고. 17년 동안 당했다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만 버리면 이 사람이 잘 지낼 그 목사님이 잘 지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제 자신을 또 놓고 그냥 또 몇 년간 또 거기 들어가서 또 그 생활을 하죠. 탈출하기 직전에 회유 협박이 지금 동반됐었기 때문에 그 후에 탈출하고 나서도 그런 압박감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리적 지배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목사를 만나러 집에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목사 부인은 어제 JTBC와 통화해서 음란죄 상담은 있었지만 성폭력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50시간에 걸친 피해자 4명의 상세한 증언은 이번 주 토요일 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해당 목사는 아이들을 맡아 기르면서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해서 성인이 돼서도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허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자주 바꾸고 장애 판정까지 받게 하자 당국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 한 주택단지 마을입니다. 주택 정문에 세계 청소년 학교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원래는 그런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교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고도 안 했어요. 마을 주민들도 수상히 여겼습니다. 17살 어린아이부터 10대 후반 청소년까지 20명도 넘었습니다. 학교 안 다니고 애들은 그렇지. 학교 나오지 않고 학교도 안 다니고. 2017년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찾아온 후 대안학교 간판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아동들을 면담 조사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미리 연습을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얘기를 밑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다 다른 얘기 만들어서 다 가르쳐주면 애들은 그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일반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이유를 만든 겁니다. 질병 같은 경우가 있으면 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장애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예 면제 처리도 가능은 해요. 교육청이 찾지 못하도록 이름을 여러 번 바꿨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수시로 바꿨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목사 측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맞지만 충실히 교육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피해자들의 상태를 좀 예상해 봤을 때요.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본 피해자들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 범죄 같은 경우는 그루밍 범죄인데요. 그루밍 범죄는 마지막에 회유 협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유 협박을 당한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 그 가해자들한테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울타리가 필요했는데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었고요. 다행히도 언론에 대한 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JTBC 스포트라이트 팀과 뉴스룸 팀에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경찰은 피해자를 30명가량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피해자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직접 만나본 피해자는 5명이고요. 그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대략 아동들이 한 3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그루밍 성범죄인데요. 그루밍 성범죄의 첫 번째 단계가 피해자를 찾는 단계입니다.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어리숙하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건 아동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범죄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성인들 같은 경우도 뭔가 병약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대상이 됐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한 공간에 오랫동안 함께 있고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요. 생활에도 제약이 많았을 것 같은데 성폭력 외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24시간 감금 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성폭력 어떤 성착취를 당하는 외에는 부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부업이라고 하면은 뭐 볼펜을 조립한다든지 마스크팩을 접는다든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인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3, 4시간을 자면서 부업만 했어요. 그리고 이 아동들이 번 돈이 한 달에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돈은 목사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통해서 또 얻어낸 헌금을 통해서 얻어낸 돈들이 있는데요. 그 돈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목사가 축적한 돈이 자산이 한 1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신도가 한 130명 가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130명이면 사실 교회로 치고는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는 그만큼 노동력 착취와 금품 갈취가 있었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이 성적 학대 의혹뿐 아니라 노동 착취도 경찰이 아마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물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을 만약에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그 성착취 문제에 버금갈 정도로 크게 보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곳에서 나온 분들이 그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 밖에 나와서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도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것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물어봤는데 고철 줍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어렵대요. 그래서 고철이 없을 때는 3일간 굶다가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훔치다가 절도죄로 체포당한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지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적에는 왜 이곳에서 나오지 못했을까? 예.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어렸을 적에도 도망을 갔는데 굶주림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왔거든요. 자기들이 볼 적에는 보살펴주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성착취,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거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개인 책임이 아니고 우리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피해자 측의 부지석 변호사였습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때문에 한동안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글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이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내왔다는 영상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문이 잠겼습니다. 밖엔 한 유튜버의 영상 때문에 억울하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난주 구독자 68만 명인 한 유튜버가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무한 리필이 되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간장게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종업원을 부르니 새 걸로 바꿔줍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가기 전에 욕하고 막 장난전하고 전화로 부인했어요. 전화로 나가자마자. CCTV를 확인해 보니 해당 유튜버 본인이 먹던 밥알이었습니다. 원래 먹던 게장과 소스를 새 간장게장 위에 종업원이 올려놓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식당 측은 영상에 재사용이 아니란 해명 댓글을 달았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있던 해명도 없어져버리고 와 이건 답답이 죽겠더라고요. 해당 유튜버는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영상을 풀어나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식당 사장은 한동안 식당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막아달라며 사장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0,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갭 투자가 막히자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값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깨서 수십억 원짜리 집을 샀다는 20대를 조사해 보니 보험료를 부모가 내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의 대치동입니다. 한동안 거래가 뜸하고 가격도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강남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하는 매수자분들이 대거 지금 매수 대기 상태고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직접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값은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두 지역에서 대치, 삼성, 잠실 등 8개 동은 지난 6월 가장 강한 규제로 불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할 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뭘까? 국토부는 오늘 5달간의 기획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편법 증여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 등에서 탈세 혐의 190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60%에 가까운 109건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최근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20대 A씨는 9억 원을 저축성 보험을 깬 돈으로 마련했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미성년자였던 10년 전과 8년 전에 부모가 보험금 8억 원과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A씨와 부모를 보험금 편법 증여 의심 대상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0대 B씨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연 이자 4.6%를 주기로 하고 빌린 돈으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B씨가 연간 수천만 원의 이자를 실제 아버지에게 주는지 지켜본 뒤 탈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이에선 지금 같은 기획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기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영화로도 만들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 협회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체육단체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10년 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물류회사 마이트앤메인 대표인 최철원 씨는 시위를 하던 화물 차량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 사건은 5년 뒤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까 기사님이 얘기하셨던 420에 내가 조금 더 얹었어요. 그리고 이건 애기 과자값 하시고 약값도 하셔야 되겠네. 당시 1심에선 1년 6개월, 2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최 대표는 최근 대한아이스하키 협회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협회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이 있지만 법적 자문을 거쳐 후보 등록을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체육 시민단체들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오늘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협회의 결정은 얻었으나 체육인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합니다. 회장은 내일 선거인단 100명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일단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요즘 최신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죠. 그런데 공짜 폰에 택시비까지 얹어주는 곳들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발로 뛰는 발품경제 이주찬 기자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140만 원이 넘는 최신 휴대전화를 15만 원에 판다는 광고글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진짜일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타임특가로 상담 신청 남겨주신 거 맞으시고 네. 15만 원 보신 거 맞으시고요. 그 S템 플러스 저희 쪽 보상기준 처리를 반납 시에는 이걸 영원에도 진행 가능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형님 연신 내에 타워로 가주세요. 알려주는 주소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간판도 없어서 한참 찾았습니다. 네. 공짜로? 가능해요? 네. 그 추가가 얼마인데요? 노트 20은 120만 원짜리. 89,000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아니 그냥 집에 왜냐면 생지라고 되는데 온라인에선 이렇게 싸게 파는 가게를 성지, 위치는 좌표라는 은어를 써가며 불법 매장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지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간판이 없습니다. 가격 언급이나 촬영도 안 된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곳들의 휴대전화 시세표가 온라인에 매일 올라옵니다. 공짜폰은 물론 택시비라며 현금까지 더 쥐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있습니다. 이런 저가 영업점에 판매를 맡겨놓고 개통은 정식 대리점이 합니다. 대리점하고는 뭐가 틀려요? 대리점이랑 그 추가 지원금이 나오니까 대리점에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통신사에서 수고비를 받습니다. 이 수고비를 저가 영업점에 나눠주면 그걸로 소비자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공식 대리점은 얼마에 팔까? 노트 그냥 일반 20모델 같은 경우는 35만 원이에요. 5만 원으로 완전 모델 24개월 할부 무이자인가요? 이제 수수료 높아요. 보조금을 최대로 받아도 80만 원은 넘게 줘야 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초기와 달리 2017년 10월부터는 보조금 상한선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대폭 할인을 해줘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만 보조금을 올려도 수조 원이 필요한 만큼 대리점에 수고비를 더 주는 걸 택한 걸로 보입니다. 싸게 사는 사람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불공정의 첫 번째 문제이고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다기보다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정부는 지난 7월 불법 보조금을 준 통신사들에게 과징금 933억 원을 매겼습니다. 통신사가 대리점 수고비라고 주장하는 돈도 결국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45%나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불법 보조금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지금 단통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야당은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통신사와 삼성 같은 휴대전화 제조기업의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식 보조금은 안 오르고 불법 영업만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데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산책시킬 때도 목줄 채우고 배변 봉투를 챙겨야 합니다. 반려견 입장에선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만큼 동물복지 차원에서 목줄 풀고 뛰어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하지만 내 집 앞은 싫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놀이터냐? 사실 지난달 초 문을 연 지 사흘 만에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인데요. 반려견들도 목줄을 좀 풀고 자유롭게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동물 복지 차원에서의 시도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교통섬처럼 도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사이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구청은 도로의 차량 소음 때문에 반려견 소리는 들리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나뉩니다. 대신 소음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 배설물이나 이런 거 나오고 냄새도 나올 수도 있고 주민들이 한 300여 세 되는데 거의 한 80%가 반대를 했어요. 임시 운영을 하면은 운영으로 갈 확률이 있으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오줌 싸는 걸 잡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변 보는 건 많이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더라고. 우리는 이제 반려견을 안 기르다 보니까 몇 번씩 얘기를 하지만 좀 혐오하게 자꾸만 느낀다니까. 소수만 얘기를 하고 그 앞에 나오셨던 분들도
20명 안 돼 보였거든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여기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임시 개장했을 때도 그분들이 앞에 문을 다 막고 계셔가지고 한 번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옮겨온 곳. 쫓겨나다시피 했던 반려견 놀이터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다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랑천 옆으로 나 있는 산책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산책길 옆에 작은 공터를 활용해서 반려견 놀이터 문을 조만간 열 예정입니다. 이렇게 목줄하면은 한정돼 있잖아요. 아기가 움직임이. 근데 풀어주면은 막 뛰어놀아요. 놓는 구역이 있는 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아기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반려견 놀이터는 단 6곳. 4곳은 큰 공원 안에 있고 2곳은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근처입니다. 서울시도 내심 한강공원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천법이 걸림돌입니다. 하천변에서의 가축 방목과 사육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제처 해석으론 반려견을 위한 운동 휴식 시설인 놀이터는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구로구와 양천구 사이에 있는 안양천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좀 썰렁하지만 이곳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요. 안양천도 국가 하천에 속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곳 역시 하천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천법에서 말하는 가축의 사육과는 좀 내용이 다르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그런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행위에 반려견 놀이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어떤 이런 개정안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엔 반려견 놀이터를 예외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반려견을 둘러싼 갈등은 또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단지 내 광장 등의 반려견 출입을 막았다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졌습니다. 견주들은 폭언을 듣고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합니다. 개 치우라고 그런 말도 하고 저한테 소년이라고 하면서 애를 낳아야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아니면 강아지 발로 차는 신용을 한다던가, 제가 개똥을 치웠는데 옆에 개똥 왜 안 치우냐고, 개 키우면 남의 똥도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싫어한다고 마냥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반려동물은 가축이다, 그런 식의 이제 색안경을 끼고 더럽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배타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외부에서도 반려견을 데려와 민원이 있었다며 지금은 금지 조치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겐 마주치기 꺼려지는 동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반려견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목줄을 채우고 배변을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도 생겼습니다. 최근엔 노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혐오스럽다고 보기보단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노블레스 노마스크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 주는 나라도 노마스크는 웬 말이냐 하실 것 같은데요. 기념사진 한 장 보고 가시죠. 가운데 누군가 봤더니 양승조 충남지사네요. 사람 수는 세어보니 모두 17명이나 됩니다. 식사를 한 모양인데 소주병도 보이고요. 모임 이름이 양대산맥, 양지사 지지 모임인가 보죠. 더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모임이 있던 날 지난 13일 일요일인데요. 이날 정부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요.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렇게 당부했던 거죠.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시간 따져보니 대통령이 당부한 지 4시간 만에 여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규모 식사 모임에 갔던 겁니다. 사실 양 지사 바로 전날에도 20여 명이 모인 송년회에서 노 마스크로 강연도 했습니다. 모임 공지를 찾아보니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있더군요. 자, 이번엔 잠깐 미국으로 갈까요? 워싱턴 DC의 아동병원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들어온 멜라니아 여사, 마이크 앞에 앉자
갑자기 마스크를 벗습니다. Oh, you did. A suspicious nearly answered. 자, 내친 김에 일본도 가죠. 일본에선 다른 사람도 아닌 스가 총리가 기업인 15명과 회식을 하고 긴자의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유명 배우, 야구 선수 등과 만났답니다. 자, 다시 제목으로 돌아갈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위가 높을수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말이 무색해지는 지도층의 노마스크 행진. 한미일 모두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브리핑, 우리 모델은 순수해입니다. 무슨 모델이 왜 순수하다는 거죠? 일본의 한 기업 회장이 맥주를 팔면서 우리 모델은 순수한 일본인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산토리의 모델은 거의 한국계 일본인인데 그래서 존토리, 그러니까 조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조센징 플러스 산토리라는 식으로 야유를 받고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상관없는데 왜 갑자기 한국을 걸고 넘어지죠? 도대체 어느 회사 회장이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을까요? 바로 한국에선 화장품으로 유명한 DHC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회사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했던 이런 막말들요. 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 네, 정말 DHC 참 안 바뀌네요. 이런 방면에서 참 안 바뀌는 건 일본 정부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것 같습니다. 최근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일본 외무성이 로비에서 없애려다가 역풍 맞아 되레 영원히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그런데 일본 외무성이 철거를 1년 뒤에 다시 추진한다고 말하자면 재수를 예고한 겁니다. 자, 2번 해도 안 될 일, 또 2번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엔 있기 마련이죠.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커다란 코브라 한 마리가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이걸 본 강아지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코브라와 물고 뜯는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코브라를 제압했지만 이 강아지도 뱀독으로 죽고 말았는데요. CCTV 영상을 본 주인은 강아지가 아니었다면 집에 혼자 있던 할머니가 위험했을 거라면서 강아지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드럽게 코너를 돈 차량이 멈추고 사람이 내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운전자가 없습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자회사 죽스가 공개한 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입니다. 운전석 없이 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최고 시속 120km에 한 번 충전하면 16시간을 달릴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상용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Don't do it, you're fired. And I see you do it again, you're gone. Tell it to the people that are losing their homes, because our industry is shut down. 네, 지금 들으신 건 미션 임파서블 7의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인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 목소리입니다. 촬영장에서 제작진 몇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자 욕설까지 섞어서 소리친 겁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제작진 12명이 확진돼서 촬영을 멈춘 적이 있던 터라 안전에 엄격한 톰의 모습은 오히려 잘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톰은 제작진들의 안전을 위해서 7억 원이 넘는 사비를 들여서 유람선을 빌리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탐지견이 킁킁 냄새를 맡더니 잠시 멈춰 섭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한 연구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날숨이 든 병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탐지견은 바로 감염자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연구팀은 땀 냄새로도 탐지견이 감염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판별하는데 0.1초밖에 안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감염자로 진단됐던 2명의 땀 냄새를 맡고서는 탐지견은 무증상 감염인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네, 새하얀 방호복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펭수도 그려져 있고요. 둘리도 보이시죠? 서울에 있는 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손소연 간호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꽁꽁 싸맨 방호복과 고글 때문에 의료진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렵다 보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다는데요. 지금은 이 귀여운 그림들이 지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도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솔깃한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신입 캐디를 모집합니다. 체계적인 무료 교육과 기숙사 제공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교육 첫날부터 돈을 내라고 하더니 교육이 끝나고 다 취업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96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탓이 큽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으려는 절박한 심정을 노린 취업 사기까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골프장 캐디를 구한다는 광고입니다. 무료 교육, 기숙사 무료 제공, 코로나19 덕에 더 부각되는 직업이라며 2달만 교육받으면 캐디로 100% 취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고소득이라는 거 보고 여러분과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나오면 안 되면은 골프장에서는 다 취업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하지만 교육 첫날 받은 서약서엔 24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사료와 숙식비 등에 쓰인다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네. 또 막상 와서 또 계약서는 또 쓸 수밖에 없는 이미 짐 싸고 다 왔고 큰 맘 먹고 다 왔는데 돈은 벌어야 되고. 협박으로 느낄 만한 말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작아. 근데 걔도 골프장 못 들어가. 전국 골프장. 1시간 안에 전국 골프장에 이 걔들이 좀 다 달라. 사진까지. 걔를 같이 달라. 하루 6시간 넘게 일했지만 일당은 10,000원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컵밥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많이 부족했어요. 취업 100%라고 했지만 교육생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으면 다 제대로 취직한지 알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몰려왔는데 억울해서 혹시. 취재진은 해당 광고를 올린 캐디 교육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론 교육을 듣는 2주만 무료였다고 해명합니다. 저희도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다 서명을 받아놓고 하고. 하지만 구직자들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돈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해요? 또 10,000원씩 받고. 그래서 속으로를 끙끙 앓았었죠. 한 취업 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 경험자 3명 중 1명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월급과 같은 채용 조건이 거짓이거나 과장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광고로 노동자를 모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취업 사기에도 더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개인이 그냥 회사 상대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쉽진 않잖아요, 그죠? 적인 사실상 보호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JTBC 강연입니다. 비슷한 일은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얼마의 연봉을 주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면접 당일에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구직 사이트라 더 믿고 기댔던 사람들은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너무 더 힘들게 4개월 동안 구직생활 했었고 순간적으로 고민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A씨는 고용노동부 취업 사이트 워크넷을 보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연봉 2,200만 원 이상, 정규직이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면접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연봉 2,20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2,100을 100이 아니면 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올 4월 회사를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연봉계약서인 줄 알고 서명한 서류에 계약 기간이 적혀 있던 겁니다. 해당 회사는 취재진이 계약 내용에 대해 묻자 기밀이라 확인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봉이나 상여금을 속이거나 정규직이라고 광고하고 계약직으로 쓰는 등 워크넷 피해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워크넷을 포함해 취업 사이트에서 거짓 취업 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신고한 건수는 2,013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워크넷 피해 사례를 따로 파악한 적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워크넷에 등록할 때 확인하는 것은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는지 수준입니다. 단선만 해드렸지 구인업체와 구직자 두 분이 이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실제 광고대로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감시하거나 사후 관리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정보가 수십만 건에 이르다 보니 일일이 사후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믿었던 구직자들은 이런 설명이 무책임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더 업으로 잘 찍힐 것 같은 느낌? 공고를 보고 회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면 그거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JTBC 강나현입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말을 건넨 한 사회복지사의 관심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죠. 숨진 채 방치된 어머니를 찾은 건 복지사로부터 아들 최 씨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받은 한 경찰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경찰과 방배동 집을 찾아서 그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들을 3년 동안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복지 시스템의 허점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어환이 이자연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성우 경위에게 아들 최 씨의 첫 인상은 평범한 노숙자였습니다. 처음 어머니 김 씨의 죽음을 들었을 땐 의아했습니다. 반신반의했죠. 그냥 장애가 있고 하니까 혹시 직감이 그냥 하고 온 거예요. 네, 어떤 부분에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다음에 벌레가 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거든요. 바로 관할 경찰에 알렸습니다. 서둘러 서울 방배동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고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네. 어떤 가장 첫 인상이? 냉기가 있고 싸늘한 거 있잖아요. 전기와 가스 체납 용지들이 붙은 벽으로 눈이 갑니다. 큰 방엔 옷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돌다가 딱 보니까 입으로 그 하여튼가 그 비닐 그게 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담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고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봐요.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 아픔을 모르고 있는 걸 내가 마음이 너무 뭉클했죠. 정말 이거를 방치했다는 게 아마 그럴 때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JTBC 어환입니다. 김 씨 모자는 건강보험료를 10년 가까이 내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의 빚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그물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지원비로 매달 28만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 모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건 2018년 10월. 그보다 1년 전엔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최저소득보다 적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2년치 건강보험료만 156만 원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차상위 생활상담 때 취약계층 지정이 가능했지만 역시 놓쳤습니다. 16년부터는 그거에 한 번 정도 동심센터로 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왔는데 사회안전망이 찾아내지 못한 이들이 1년 동안 받은 혜택은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과 문화놀이 복지카드, 설날 이웃 돕기 현금 지원 정도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Serum Your Skin, Dalba di Italy.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흘째 추위가 물러가지 않으면서 최강 한파라는 단어가 오늘 뉴스 제목을 장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춘베리아가 눈에 띄죠. 춘천이 시베리아만큼 춥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오늘 춘천의 소양강은 하얀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수증기가 얼어붙으면서 상고대가 피어오른 겁니다. 오늘 아침 춘천 남산은 영하 20.4도, 철원은 영하 18.8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서울도 영하 11.2도를 기록하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추위하면 떠오르는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인지 찾아봤습니다. 모스크바와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는 영하 4.4도, 가깝게는 베이징과 삿포로도 영하 6도 내외였습니다.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데도 더 따뜻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더 추웠던 이유는 우리나라 북동쪽 상층의 저기압과 서쪽의 고기압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바람 방향이 맞물리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에 계속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보통 한파가 발생하는데요. 한파가 왔을 때 기온이 어디까지 곤두박질 쳤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81년 1월 5일 경기도 양평이 무려 영하 32.6도였는데요. 한 개구쟁이가 강추위에 못 이겨 비닐을 뒤집어 쓴 이 사진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만사온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좀 한파가 물러갈 때가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내일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되는 하층 기온의 모습입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서 이렇게 영하 15도 내외의 파란색이 물러가고 좀 더 따뜻한 초록색의 공기가 이렇게 자리하겠는데요. 오후에는 평년 수준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서울은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영하 5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중부 지역은 0도 내외, 남부 지역은 5도 내외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낮부터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와 내려오는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내일 늦은 밤부터 눈구름이 생기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중부 지역에 약한 눈을 뿌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